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니체 선악의 저편 서문 포함하여 44번째 강의, 서문 빼고 42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오늘은 5장 188절인데 칸트의 정언명법을 어떤 방식으로 니체가 해체하는지 정말 재미있겠죠, 그죠?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용한 존재의 숲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니체의 10년으로 초대합니다. 강의 이어나갑니다. 188절 예대 모랄 ist im Gegensatz zum Laissez aller Einstieg Tyrannei gegen die Natur auch gegen die Vernunft. 모든 도덕은 이 불어를 갖고 왔어. Laissez aller라고 방임이란 뜻이죠, 그죠? 어떤 것을 되는 대로 자유의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방임과는 달리 모든 도덕은 자연에 대한 한 조각의 폭정이야. 티라나이, 폭압. 어떤 전제군주가 폭군이 휘두르는 그러한 압제와 같은, 그래서 자연 상태에 대한 압제요, 또한 이성에 대한 압제인 거예요, 도덕은. 그래서 감각적인 것을 통제하여서 뭔가 신의 뜻이나 또한 자연 법칙에 자신의 어떤 삶을 맞추어가는 이런 게 강하잖아. 그래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방임과는 절대 다른 것이요. 어떤 감각적이고 욕망, 본능, 충동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제압해 나가는 거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압제요, 심지어 이성에 대한 압제인 거예요. 물론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보편 이성의 절대적 법칙으로서, 그죠? 이 정언명법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이성에 대한, 니체가 볼 때는 이성에 대한 압제인 거예요. Das ist aber noch kein Einwand gegen sie. 그러나 이것은 아직 도덕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가 아니야. 아임반트, 도덕의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Man müsste den selbst schon wieder von irgendeiner Moral aus dekretieren, dass alle alte Tyrannei und Unvernunft unerlaubt sei. 그래서 사람들은 또다시 어떤 도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판단해야 되는데, 명령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종류의 압제와 비이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도덕에서 압제가 허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체가 볼 때는 이런 압제가 도덕 배후에 숨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폭군의 어떤 억압이, 강박이 숨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압제와 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이성과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도 연결하잖아, 그죠? 물론 인간의 본능이나 꼬나투스나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성의 어떤 지배 아래에 본능과 욕구를 통제하는 거죠. 이런 게 강하잖아. 그래서 니체가 같이 정신분석학으로 못 나간 거예요.
놀라운 단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덕에는 어떤 압제도, 어떤 비이성도 포함되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다스 베젠틀리셔. 자, 계속 나갑니다. 책이 넘어가고 있어. Das Wesentliche und Unschätzbare an jeder Moral ist. 모든 도덕에서 본질적인 것,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곧 das Ziel langer Zwang ist. 도덕이 하나의 오랜 시간에 걸친 강박이라고 하는 것. 이게 프로이트가 직접 쓰는 용어잖아. 그죠? 지방. 그러니까 도덕의 배후에는 우리의 본능과 충동을 억압한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의 미래에서도 이 강박신경증을 종교와 연결시킨다고 프로이트가. 그리고 곳곳에서 이러한 도덕의 힘, 초자아의 힘이 강하게 나타날 때 인간을 무력화시키고, 그죠? 억압하는 이런 기제로서 드러난다고 본 부분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락강은 더 나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강박이야, 강박. 자, 계속 나갑니다. Den Stoizismus oder Hochroyal oder das Puritanertum zu verstehen. 스토아주의 또는 포르로이알 또는 청교도주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세 개 다가 뭐예요? 엄격한 금욕주의를 수행하면서 금욕에 가까운, 그래서 절제와 삶에서 감정을 억압하고, 그죠? 어떤 종교적인 금욕주의를 수행했던 엄격한 삶의 실천을 보여줬죠. 세 개 다 공통점이. 그런데 이 세 개를 이해하기 위하여 스토아주의는 뭐예요? 아파테이아를 이야기하잖아. 결국 논리학, 곧 인식론에서는 스토아주의는 뭐죠? 감각적인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어떤 인식의 표상은 감각을 통하여 확인되고 바깥에 있는 대상과 만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윤리학으로 가게 되면서 금욕주의에 의하여 절제되어야 된다고 본 거야. 스토아주의는 유물론을 주장하고 또한 범신론을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그 유물론 배후에 신적 이성이 있는 거야. 로고스가 있는 거야. 그죠? 그 신적 이성에 그게 어떤 만물의 이치인 거죠. 거기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야 인간은 행복한 거야. 그래서 자기 멋대로 파토스를 부렸어. 아파테이아는 파토스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무욕의 상태. 그리고 여기 포흐로이알, 이것은 수도원이에요. 파리 근교에 있는. 이게 이제 파스칼 때문에 더 유명해졌는데, 특히 철학에서는 포르로이알 수도원은 시토해 여자 수도원이었어. 중세에 이미 지어졌겠죠. 그런데 네덜란드에 가톨릭 신학자가 있었어. 얀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연구하면서 어떤 오직 은총을 강조하게 돼. 그래서 예수회와 논쟁을 벌여. 이때 파스칼이 와서 얀센 쪽에 서서 이 신의 은총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직 우리는 신의 은총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된다. 아주 강력한,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실천을 강조했죠. 이들도. 그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얀센의 신학에 따라서 얀센주의가 나타났고, 그 포르로이알 수도원을 중심으로 신앙운동이 일어났죠. 그죠? 그리고 청교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영국의 깔뱅주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국교회에 저항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고, 이 포르로이알 이 수도원 운동도 17세기죠. 그죠? 이 청교도 운동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이 미국으로 건너가잖아. 청교도 100몇 명이. 그죠? 그게 유명한 이야기야. 근데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종교의 자유를 찾았어. 다른 유럽, 영국에서, 뭐 네덜란드나 뭐 다른 곳으로 가서. 이 청교도들의 어떤 삶의 윤리적 금욕주의는 엄청나잖아. 그죠? 죄로부터 멀리하는, 이게 다 근본주의적 특징을 갖는 거야. 그러나 성서 자체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성서 자체 안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약간의 도덕적 금욕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마크 만지히데스 쯔방스 에얼이는 우리는 강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 좋다. 기억할 수도 있다 이 말. 그런데 이 강박이라는 말 안에서 지금까지 모든 언어는 사태를 아주 강한 힘이나 또는 자유로 이 사태를 데리고 왔는데, 왜? 강박하면은 우리는 강한 힘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디에 예속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잖아. 그래서 자유를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프로이트 역시도 정신분석학을 어떤 강박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그게 강하잖아. 그죠? 그래서 강한 힘, 슈테얼커, 그 다음에 프라이하이트, 자유, 이런 것들이 이 강박이라는 말 안에서 언어로 드러나게 된 거다 이 말. 계속 나갑니다. 곧 이 강박은 어떤 강박인가 하면은 데스메트리션 쯔방스, 박자를 맞추는 삶의 리듬이겠죠. 그죠? 그래서 운율을 표현하는 삶의 박자의 강박, 또는 델 티라나이 폰 라임 운트 리트무스, 운율과 리듬의 압제, 폭압,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삶의 리듬에 따라서 감정은 뭐야? 삶과 함께 가잖아. 기분, 충동, 본능, 이 삶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본능을 주기적으로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삶의 리듬과 또한 운율을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금욕주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의 의지와 힘의 의지를 억압하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도 뭐예요? 자기 철학에서는 이 맹목적 의지, 이게 무의식적 충동이잖아. 이걸 이야기하면서 결국 윤리로 나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삶의 의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곧 윤리적인 것처럼
이야기한 이 니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삶의 리듬과 운율과 또한 박자, 음악의 박자와 같은 삶의 어떤 움직임이죠, 그죠? 그것을 잘 조절하고 그것을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박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Wie viel Lot haben sich in jedem Volk die Dichter und die Redner gemacht? 어느 민족에게서나 시인들과 연사들, 연설가들이 있죠. 웅변가들. 이들은 얼마나 많은 공경을 겪어야 했는가. 응? 왜? 이들은 이런 강박으로부터 이거를 깨고 자기의 자유를 이야기했던 자들이잖아. 그죠? 시인들과 연설가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러한 종교와 도덕의 강박, 그래서 그걸 무시하다가 기존 질서로부터 공격을 당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계속 나갑니다. Einige Prosa Schreiber von heute nicht ausgenommen in deren Ohr ein unerbittliches Gewissen wohnt. 오늘날의 몇몇의 산문 작가들 역시도 예외가 아닌데 이들의 귀에서는 어떤 냉혹한 양심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 역시도 기존 질서의 힘으로부터, 강박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공경을 처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곤란을 겪었다 이 말이겠죠. einer Torheit willen, wie utilitarische Törper sagen, welche sich damit klug dünken. 자기 자신을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공리주의 얼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einer Torheit willen, 어떤 하나의 어리석음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평준하죠, 그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Aus unter Willfähigkeit gegen Willkür gesetzt, wie die Anarchisten sagen, die sich damit frei, selbst frei geistig wähnen. 자, 자신을 자유롭고 또한 심지어 자유정신을 가졌다라고 망상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이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빌퀴얼 게제자, 그러니까 자의적인 어떤 법칙에 운털 비얼피카이트, 굴종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들이 만들어낸 국가나 사회의 어떤 법이 아닌 자의적인 법칙에 굴종함으로써 무정부를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찌되었건 모두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강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박이 없는 그런 집단이 없는 거예요. 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 무정부주의자들은 뭐예요? 어떤 이들의 강박은 자유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의적인 법칙에 굴종해. 모순이죠. 그죠?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Der wunderliche Tatbestand ist aber, 그러나 어떤 놀라운 사실 정황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곧 줄 빡빡 치십시오.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Das alles, was es von Freiheit, Feinheit, Kühnheit, Tanz und meisterlicher Sicherheit auf Erden gibt oder gegeben hat. 자,
지구상에서 자유, 섬세함, 세련됨, 용맹스러움, 춤, 그리고 대가적인, 장인적인 대가다운 솜씨의 확실함, 이런 걸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존재해왔던 모든 것은 sei es nun in dem Denken selbst, 이제 사상 자체에 있어서 oder im Regieren, 통치에 있어서 oder im Reden und Überreden, 말과 설득에 있어서 in den Künsten, 예술에 있어서 ebenso wie in den Sittlichkeiten, 윤리에 있어서, 어디에 있어서나 이 모든 것은 sich erst vermöge der Tyrannei solcher Willkürgesetze entwickelt hat. 이러한 자의적인 법칙을 압제함으로써, 자의적인 법칙을 압제하여서 그 법칙을 억누르고 절제함으로써 이 말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발전해 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프로이트 생각나죠? 인류의 문명은 뭐예요? 문명 속에 불만해서 인류의 문명은 이러한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어떤 투쟁과 절제와 억압을 통하여 발전해 온 거예요. 무의식적 충동을 억압하면서 문명의 힘이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지구상에서 모든 좋은 것, 자유, 세련됨, 용맹스러움, 춤, 대가다운 확실성, 이런 것들로부터 존재해왔던 모든 것은 바로 이러한 자의적 법칙을 압제하고 이것을 폭압을 부림으로써 그것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니체가 예를 드는데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알렌 에언스테스, 모든 진지함으로 생각해 보건대 Die Wahrscheinlichkeit dafür ist nicht gering, dass gerade diese Natur und natürliche sei und nicht jenes laisse alle. 그러니까 저 방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자연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한 개연성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임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이고 자연스럽다. 정말 중요한 건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예요. 그냥 자연 상태의 자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충동이 자연스러운 거잖아 원래. 근데 니체는 지금 여기서 도덕 안에서의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자연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본능과 충동을 절제하고 거기에 폭압을 강해서 강박을 만들어내고 이런 절제와 압제를 통하여, 그죠? 문화가 발달했잖아, 그죠? 금방 읽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자의적인 법칙을 압제하고 그걸 절제함으로써 비로소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이 상태가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도덕 안에 있는 자연인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억압한 그런 자연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도덕 안에서 말해지는 자연은 뭐예요? 결코 방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방임의 상태를 압제하여서 그걸 절제하고 한 방향으로 행동해 나감으로써 문화가 발전했다 이 말이에요. 독특합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예술가의 어떤 예를 들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확실해져. 자, 얘들 퀸스틀러 바이스 모든 예술가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는가 하면 비페언 폼 게필 데스 지히 게은 라센스 자인 나튜얼리스트 주스탄드 이스트. 자, 예술가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그게 뭐야? 방임이 아니야. 그래서 자연은 어느 정도의 절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의적인 어떤 것들을 압제한 상태인 거야. 이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예술가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뭔가 하면 Das freie Ordnen, Setzen, Verfügen, Gestalten in den Augenblicken der Inspiration. 어떤 영감을 받은 그 순간에 자유롭게 올드는 질서 지우고 제짠 어떤 것을 지정하고 별피겐 어떤 것을 처리하고 게슈탈텐 형성시키는 영감의 순간에 이러한 자유로운 이런 행위들은 예술가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이것은 방임의 감정과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맞죠, 그죠? 방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술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그게 자유가 아니야. 예술가의 진정한 자연스러운 상태는 바로 특정 방식으로 자기의 자의를 어느 정도 통제한 상태인 거예요. 맞죠, 그죠? 지금 그 얘기야. 잘 따라오셔야 돼. 쉽지 않죠,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비슈트랭 und fein er gerade da tausendfältigen Gesetzen gehorcht, die aller Formulierung durch Begriffe gerade auf Grund ihrer Härte und Bestimmtheit spotten. 자, 그리고 이 예술가는 또한 개념들의 냉혹함과 그리고 개념들의 규정성에 근거하여 이 개념들을 통한 모든 공식화를 비웃는 줄치십시오. 수천 가지의 법칙들. 이해가 되죠? 개념적인 공식을 비웃는 수천 가지의 공식들에 예술가가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세련되게 복종하고 있는지 예술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맘대로 하고 자기 자의대로 막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게 그게 어떤 자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인류 문화가 발전하려 그럼 이러한 오히려 충동적이고 자의적인 이런 힘을 제압하면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 상태의 자연,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도덕 안에서의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의 절제와 압제를 통하여 통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갈로 안에서 정말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니체가 Auch der festeste Begriff hat dagegen gehalten, etwas Schwimmendes, Vielfeies, Vieldeutiges. 또한 자, 이것과 비교하여 볼 때 또한 가장 확고한 개념 역시도 Schwimmendes, 어떤 부유하는 어떤 것, 부유한다는 게 뭐야? 공중에 뜨거나 물에 떠다닌다는 거잖아. 우리가 개념하면 확고하게 붙잡아서 뭔가를 명료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잖아. 다의적인 것을 붙잡아서 하나의 의미로 제시한다는 뜻이 있어, 개념은, 그죠? 그런데 니체가 대단한 게 이런 거예요. 자, 가장 확고한 개념조차도
붙잡히지 않고 공중이나 물에 떠다니는, 붕둥 떠다니는 그런 어떤 특징, 또 필파이어스 다양한 것, 그리고 필도이틱에서 다의적인 어떤 것을 갖고 있어. 그래서 모든 개념은 확정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다의적이고 다양한, 그래서 개념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는, 부유하고 부동산의 상태로 떠다니는 이런 붙잡히지 않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 니체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니체의 문체와 문학적인 특징을 가장 탁월하게 분석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자는 데리다죠. 그죠? 확실히. 푸코도 아니요, 들레즈도 아니요. 데리다가 많이 다루었고, 또 뭐 다른 문학가들도 많겠죠.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Das Wesentliche im Himmel und auf Erden, wie es scheint, ist nochmals gesagt, das lange und in einer Richtung gehorcht werde. 자, 하늘과 땅에서 그것이 그렇게 보이듯이 하늘과 땅에서 본질적인 것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줄치십시오. 랑어, 오랫동안에 걸친, 그리고 인 아이널 리뚱, 하나의 방향으로 순종해왔던 어떤 사태에 대하여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의 자의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절제의 어떤 그러한 법칙이 문화 속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 모든 인류의 본질적인 것 안에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하늘과 땅에. 자, 그래서 아주 엄청난 게 나옵니다. 다바이, 이 과정에서 kommt und kam auf die Dauer, 마침내 immer etwas heraus, dessen Willen es sich lohnt auf Erden zu leben. 자, 삶의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마침내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나타났다. 그런데 그 어떤 게 뭔가 하면 쭌바이슈필, 예를 들어서 투겐트, 미덕, 두 번째 쿤스트, 예술, 세 번째 무직, 음악, 탄츠, 춤, 펠룸프트, 이성, 가이스티카이트, 정신, 이런 것들이 결국 이 과정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응? 오랫동안 하나의 방향으로 복종하는 행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 정말 재미있죠, 그죠? 응? 여기에 근데 뭐가 숨어 있어? 어떤 의심을 해볼 만한 어떤 내용이 숨어 있어, 여기에는. 응? 그래서 이얼간트 에트바스 펠클레렌데스, 미화시키는 어떤 것, 변용시켜서 미화시키는 어떤 것, 라피니얼테스, 세련된 어떤 것, 톨레스, 멋지고 엄청난 어떤 것, 그 다음에 게틀리헤스, 신적인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하나의 방향으로 오랫동안 문화의 다양한 주제들은, 우리가 금방 예술가의 어떤 영감의 순간을, 예술가의 태도를 통하여 본 것처럼 오랫동안 하나의 방향으로 복종했던 시간,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화의 가치들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니체는 재미있죠, 그죠?
자, 따라갑니다. Die lange Unfreiheit des Geistes, der misstrauische Zwang in der Mitteilbarkeit der Gedanken, die Zucht, welche sich der Denker auferlegt, innerhalb einer kirchlichen und pfäffischen Richtschnur oder unter aristotelischen Voraussetzungen zu denken. 자, 정신의 오랫동안의 부자유. 두 번째, 어떤 사상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의 신뢰할 수 없는 강박. 이런 것들이 문화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신의 부자유. 어떤 사유나 사상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강박. 세 번째, 사상가가 교회나 궁정의 규범 내부에서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제 아래에서 생각하도록 자신에게 부과했던 디주트, 뭐죠? 규율. 완전 푸코 냄새 나죠, 그죠? 규율도 되고 독일어로 주트는 훈육도 돼. 어떤 몸을 기존 질서에 어떤 큰 힘에 맞춰서 살아가는, 신체를 훈련시키는, 특히 미셸 푸코의 규율 권력 있잖아, 그죠? 니체의 어떤 이런 영향이 크죠, 그죠? 이미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규율과 훈육, 그 광기의 역사, 감시와 처벌 이런 데서 아주 주제로 나타나, 그죠? 그래서 교회와 어떤 왕궁의 규범 내부, 아리스토텔레스적 전제, 이건 뭐야? 중세의 신학 생각하면 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근거하여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기의 신학을 수행하잖아. 그 이후로 그리스도교 내부에는, 그죠? 신학 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이러한 사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전제 아래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상가는. 그리고 어떤 교회의 규범이 있겠죠. 왕궁의 규범이 있는 거예요. 이 규범, 왕과 교황의 어떤 권위를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그 내부에서 생각하도록 사상가가 자신에게 부과했던 규율이 있는 거죠, 그죠? 또 Der lange geistige Wille, 아주 오랫동안의 정신적인 의지가 있었는데, 어떤 의지인가 봅시다. Alles was geschieht, 발생하는 모든 것을 nach einem christlichen Schema auszulegen, 그리스도교적인 도식에 따라서 해석하려는 의지. 그리고 unter den christlichen Gott noch in jedem Fall wieder zu entdecken und zu rechtfertigen. 그리스도교의 신을 모든 우연 가운데에서도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이 신을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오랫동안의 정신적인 의지. 이 모든 것은, 자, 이제 니체가 비판합니다. All dies Gewaltsame, 이 모든 것은 바로 폭력적인 것이고, 빌키얼리혀, 자의적인 것이며, 할터, 냉혹하고, 샤월리혀, 무시무시한 전율을 일으키는 것이며, 비들페어 림프티가 반이성적인 것이야. 이 모든 것은 바로 어떤 수단으로서 판명되었어, 밝혀졌어. 어떤 수단인가 하면은 durch welches, 이 수단을 통하여 dem europäischen Geist seine Stärke, seine rigidlose
Neugierde und feine Beweglichkeit angedichtet wurde. 어떤 수단인가 하면 이 모든 폭력적이고 자의적이고 냉혹하며 무시무시하고 반이성적인 이 모든 것은 금방 우리가 했던 거 나열했던 4-5가지 이 모든 것은 어떤 수단인가 하면 유럽 정신의 슈테얼크 강력함 그리고 그것에 가차없는 무자비한 호기심 그리고 유럽 정신의 세련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 수단을 통하여 사육되었어. 이것도 푸코적이죠. 상당히 사육되고 거기서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훈육되고 사육된 거예요. 그 수단으로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유럽 문화를 정신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니체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죠? 재밌습니다. 쭉 개개변. 그리고 다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스 다바이. 이 과정에서 에벤팔스 또한 운에얼 제츠바르. 대체할 수 없이, 자, 필 안 크라프트 운트 가이스트, 에얼 드릭트, 에얼 슈틱트, 운트, 페얼 도르벤 베얼덴 무스트. 이 과정에서 또한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과 정신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에얼드릭트 억압되고 에얼슈틱트 질식당했으며 페얼도르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야만 했다라는 거, 퇴락해버렸다는 거,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Denn hier wie überall zeigt sich die Natur, wie sie ist, in ihrer ganzen verschwenderischen und gleichgültigen Großartigkeit, welche empfiehlt aber Problem ist. 갈로 안에 거를 이제 합니다. 자, 왜냐하면 어디에서나 모든 곳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드러나고 있는데 곧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자연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 자연이 드러나는가 하면은 그것에 낭비적이고 무관심한 거대한 전체로서 거대한 덩어리로서 낭비적이고 냉담한 무관심한 그런 어떤 거대한 덩어리 전체로서 자연이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덩어리는 엠페올트 격분시키지만 또한 폴레미스트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 안에서 나타나는 자연은 뭐예요? 정신 분석해 보면 압제와 폭력과 강박의 흔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래서 니체를 읽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니체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는데 아주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도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도덕 윤리하면 신과 같은 그리고 보편적 자연 법칙과 같은 이러한 엄청난 거대한 권위에게서 나온 것으로 그래서 도덕이 이 사회에서 행사될 때 기존 질서에 힘 있는 자들의 그 의심의 어떤 욕망과 본능을 의심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 도덕하면 자명하게 다 받아들인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니체를 읽을 때 이러한 정신분석학적이고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시킨다는 건 도덕 자체에 사회에서 통용될 때에 나타나는 그 힘의 이동을 보고 그걸 비판적으로 고찰할 때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엄청난.
이걸 또 사회 철학의 이데올로기 비평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Das Jahr tausendlang 수천 년 동안 Die Europäischen Denker nur dachten 유럽의 사상가들은 단순히 다음과 같이 생각했어. 자, 뭘 생각하기 위하여? etwas zu beweisen.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럽의 사상가들은 수천 년 동안 생각했어. 자, 그런데 heute ist uns umgekehrt. Jeder Denker verdächtigt, der etwas beweisen will. 오늘날도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사상가는 역으로 우리에게 의심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 유럽의 사상가들이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증명하려고 한 것. 자, 또 das Ihnen 이게 중요해. bereits immer feststand 이게 중요해. Was als Resultat ihres strengsten Nachdenkens herauskommt, sollte. 자, 또한 그들의 곧 사상가들의 가장 엄격한 심사숙고의 결과물로서 나와야만 했던 그런 것들이 이들에게는 이미 언제나 확정되어 있었어. 이게 정말 엄청난 거야, 그죠? 이미 확정되어 있었어. 왜? 도덕의 권위인 신, 그 다음에 보편적 자연법칙, 이 엄청난 권위가 도덕은 자명한 진리를 포함한다라고 생각한 거야. 응? 그래서 학자들조차도, 사상가들조차도 가장 엄격한 심사숙고의 결과로서 나와야 되는 것이 이미 이들에게도 언제나 확정된 거였어. 이해가 되죠? 그걸 의심하고 그걸 숙고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로서 주어지고 확정되어 있었던 거야. 줄 빡빡 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예를 들어 etwa wie ehemals 옛날에는 bei der asiatischen Astrologie 아시아의 점성술에서 그렇게 했으며 또한 wie heute 오늘날에는 bei der harmlosen christlichen moralischen Auslegung der leisten persönlichen Ereignisse zu Ehren Gottes und zum Heil der Seele. 자, 아주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악의 없이 해롭지 않게 기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해석해.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건들이 있어. 거기에 뭘 붙이는지 알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주에렌 고테스 신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좀 하일 될 진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일상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면서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 일들에까지도 기독교적인 이런 해석이 가미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도덕에는, 이러한 신적 권위 앞에는 어떤 사상가도 자기의 이성의 어떤 숙고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 그 결과물도 언제나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죠? 신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무슨 학자가 할 말이 있겠어? 사상가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할 말이 없는 거죠. 참 진짜 재미있네. Diese Tyrannei, diese Willkür,
Diese Strenge und grandiose Dummheit hat den Geist erzogen.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러한 압제, 이러한 자의, 이러한 엄격하고 거대한 어리석음, 이런 것들은 바로 유럽의 정신, 곧 정신을 교육시켰던 것이다. 유럽의 정신을 교육시켰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도덕이고 윤리지만 그 배후에는 폭정과 억압과 강박과 자의와 엄격하고 거대한 어리석음이 유럽의 정신을 교육시켰던 거야. 계속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노예 상태가 나타나게 됐는데, Die Sklaverei ist wie es scheint im gröberen und feineren Verstand das unentbehrliche Mittel auch der geistigen Zucht und Züchtung. 정말 푸코 냄새 오늘 많이 납니다. 자, 노예 상태는 그것이 그렇게 보이듯이 그 노예 상태는 더 거친 의미에서나 더 세련된 의미에서 양쪽 다에서 어떤 정신적인 주트, 규율, 훈육과 쥐등, 사육, 이런 것에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을 도덕이란 이름으로, 윤리란 이름으로 인간들을 사육하고 규율 권력으로 그들을 통제할 때, 사육하면서 교육할 때 이런 스클라버라이, 노예 상태는 아주 필수적인 수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니체가 진단하는 어떤 무의식적 통찰인 거예요. 정신분석학적인 오늘날의 용어로는 계보학적 분석인 거야. 그죠? 자, man mag jede Moral darauf hin ansehen. 사람들은 모든 도덕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주시해 볼 수 있는데, 자, die Natur in ihr ist es. 도덕 속에 있는 자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도덕 속에 있는 자연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 이 자연은 welche das Laisse alle, die allzu große Freiheit hassen, lehrt und das Bedürfnis nach beschränkten Horizonten, nach nächsten Aufgaben pflanzt. 도덕 속에 있는 이 자연은 바로 방임, 곧 너무나 큰 자유를, 방임을, 여기서는 방임이 나쁜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억압된 본능을 풀어놓을 수 있는 너무나 거대한 자유를 미워하도록 가르쳤으며, 또한 제한된 지평에 대한 욕구,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과제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심어줬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미워하도록 가르쳤어. 도덕 속에 있는 이 자연이라는 도덕적 본능은. 그래서 좁은 지평에 대한 욕구를 심어주고, 시급한 과제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욕구만을 심어줬어. 그 결과 welche die Verengerung der Perspektive und also in gewissem Sinne die Dummheit als eine Lebens- und Wachstumsbedingung lehrt. 자, 그렇게 하면서 관점의 협소함을 가르쳤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삶의 조건과 성장의 조건으로서 어리석음을 가르쳤어. 그래서 종교에 빠진 자들을 보면 지평이 좁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러한 의심의 해석학을 결코 던지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좁아서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런 결과로서 관점이 아주 협소해지고, 그리고 이런 관점의 협소함을 가르쳐, 그리고 어리석음을 삶의 조건과 성장의 조건으로 가르쳐. 이게 바로 도덕 속에 있는 어떤 자연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칸트의 어떤 정언명법, 너는 복종해야 된다, 이 부분을 비판하면서 끝납니다. Du sollst, 자, gehorchen, irgend wem und auf lange, 너는 어느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하며, 그것도 auf lange, 오랫동안 복종해야 된다. 존스트, 그렇지 않으면 게스트 두 zugrunde, 너는 파멸하여서 und verlierst die letzte Achtung von dir selbst, 너 자신에 대한 최종적인 존경심마저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칸트를 요약한 거예요. 말하는데, 자, this, 이것은 scheint mir der moralische Imperativ der Natur zu sein. 어떤 니체가 볼 때 이것은 자연의 도덕적 명령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정언명법이 아니라 도덕 속에 있는 어떤 본능과 충동을 압제한 상태. 그래서 노예 상태가 된 그 자연 상태를 말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했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니체가. 자연 개념이 완전 달라. 지금까지 도덕이 인류를 훈육하고 규율을 통하여 압제하고 제압해 왔던 그 자연 상태. 그래서 이 칸트가 주장하는 너는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언명법의 어떤 그 진리는, 이것은 니체가 볼 때 자연의 도덕적 명령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절대적 명령이 아니라. 그리고 바로 물론 이것은 결코 카테고리슈 이스트 베들, 결코 정언적이지 절대적이지 못했어. 그리고 BS 델 알터 칸트 폰 임페랑트, 칸트가, 늙은 칸트가 그 자신에게 요구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다스 존스트, 뭐야, 그렇지 않다면이란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이면 왜 너는 복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파멸할 것이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칸트가 자신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이것은 결코 정언적이지도 않았어. 또한 안된 아인젤렌 지히 벤데트, 개인들로 향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 개인들에게 이러한 도덕적 자연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러면서 또 비아냥거리고 있어, 니체가. 갈로 안에서 바슬리크티 이얼 아인젤렌, 개인으로 향하지도 않았어. 그럼 뭐냐? 볼아벌, 그러나 안펠컬, 민족들에게, 라센, 인종에게, 짜이탈들, 시대, 슈텐드, 신분, 폴알럴, 아벌,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다스 간처 티얼 맨슈,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 전체에게로 안된 맨쉔, 인간 자체, 인류에게로 향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칸트에 대한 어떤
정업명법을 해체한 거야, 지금까지. 재밌었죠, 그죠? 이건 개인에게서 이런 자연이 개인에게 어떻게 통용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개인을 거세하고 억압하고 훈육하고 그 다음에 노예 상태로 만들고 또한 규율 권력을 통하여 통제했던, 그래서 강박을 일으켰던 이러한 절대적 명령은 오히려 도덕 안에 숨어있는 자연의 명령에 불과한 것이요, 이건 결코 정언적이지도 않았고 절대적이지도 않았으며 개인에게로 향하지도 않았어. 이건 단지 보편적인 인류에게로만 향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적용 불가능한 거야. 어떻게? 정말 많이 배웠죠, 여러분. 오늘 또 참 재밌었습니다. 할 얘기는 더 많은데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십시오.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고 고전의 무게감을 아시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스!